대한민국 행복을 책임지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으로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산다는 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어 설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설레는 마인드 스케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성경 매니저님 그리고 창의수학 놀이터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한선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전성경 매니저님 생일이셨잖아요. 정말 너무 축하드려요. 아, 정말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또 남편이 사무실로 꽃다발을 보내줬더라고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정말 저도 감동이네요. 네. 네, 저는 언제쯤 그런 꽃다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빨리 결혼하세요. 그래야겠어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네, 그럼 먼저 강연을 듣기 전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사건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며 마인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석 달 꼬박 아르바이트에 번 돈으로 명품 플렉스, SNS 사진 한 장으로 정체성을 증명하는 10대에게 명품은 일종의 계급장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강모군은 주말마다 고깃집에서 종일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버는 돈은 한 달에 40만 원 내외. 그 돈을 모두 털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명품을 구입합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플렉스, 사치품 구매에 큰 돈을 소비하며 부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가 10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인데요. 문제는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 소비가 청소년들의 과소비 풍조를 조장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범죄에까지 손을 대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명품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도박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고 심지어 친구들한테 5만 원, 10만 원씩 빼앗아 도박 게임을 해서 번 돈으로 명품을 산다고 하는데요.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떠도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공모에까지 기웃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심리학과 교수는 한 저서에 한 컷 한 컷 화보 같은 그들의 슈퍼 인싸스러운 사진과 해시태그들을 보다 보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모방 욕구가 피어오른다며 문제는 이런 순수한 부러움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결합되었을 때 이러한 명품 소비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이모 씨는 플렉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마다 부럽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슬퍼진다고 말했습니다. 안 보면 그만인데 호기심에 자꾸만 보게 되고 또 보고 나면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SNS가 안겨주는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만족감이 커지지만 욕구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만족감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요. 또 어느새 그 만족감이 사라지고 그 후에는 불평과 불만, 나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하네요. 사사건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나름 플렉스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데 꼭 명품을 산 건 아니지만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도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예쁜 카페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나 케이크를 먹는데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만족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먹는 거에 플렉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일본 음식을 좋아해서 오마카세를 즐겨 먹습니다. 오마카세란 손님이 요리사에게 메뉴 선택을 온전히 맡기고 요리사는 바로 그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즉석에서 바로바로 요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서 주니까 뭔가 전용 요리사에게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또 나만을 위한 유일한 요리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맛도 맛이지만 정말 자기 만족도 커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요. 네, 좀 비싸긴 해도 저도 개인 요리사에게 대접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듯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생기는데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제 성장과 맞추어 자라나는 욕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강사님? 네, 우리가 플렉스에 대해 사사건건에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현상은 최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오늘은 경제 성장에 따라 욕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린 시절의 가정 형편이 어땠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좀 어려웠어요. 저희가 세 자매인데 세 자매를 키우시기가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죠. 아, 그랬군요. 저는 풍족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셔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에 꼭 갖고 싶은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자매가 셋이라서 한 방을 같이 썼는데 각 방을 썼으면 좋겠다. 나도 나만의 예쁜 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소원이 없겠다 싶었죠. 네, 그 꿈 지금은 이루셨잖아요. 어떠세요? 그러네요. 이제 제 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꿈을 이뤘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아이 방이 좀 작은 것 같고 또 장난감들을 두기에 집이 좁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서 이전에 못 가졌던 것들을 얻게 되고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욕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 즉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욕구가 달라지는데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욕구 자체도 적습니다. 하지만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욕구들이 생기고 이 욕구가 폭발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플렉스처럼 경제적 수준 이상의 강한 욕구들이 솟구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수준이 아주 낮을 때입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으니까 욕구 또한 아주 낮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 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의 모습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월급을 보리밥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서 쌀밥을 먹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네요. 정말요? 저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저희 부모님께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부모님 세대 때는 도시락 반찬이 김치 한 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특별한 날 넣어주는 분홍 소세지 아시죠? 네네. 예, 그거나 또 계란 후라이에 엄청 행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분홍 소시지는 가장 저렴하고 맛도 좀 별로 없는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귀했었나 봐요. 네, 그때는 욕구가 있지만 환경이 절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아껴야 잘 산다 그런 표현을 내걸 만큼 전 국민이 모든 부분에 절제하고 절약했던 시절이기도 하죠. 그래도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행복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성경 매니저님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적에 엄마와 함께 그 목욕탕에 가는 날에는 목욕 후에 사주시는 우유 한 잔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었거든요. 저도요. 네, 그거 아시죠? 네. 그 바나나 우유.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는 못했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었죠. 네, 저도 한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요즘 빌라나 아파트보다는 연립주택이 많았어요. 한 대문 안에 여러 주택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방도 작고 화장실도 대문 옆에 딱 2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장실 앞에 줄을 서 있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지금은 자기 집에 화장실이 2개인 사람들도 많은데 그때는 4, 5씩 그 가구 식구들이 다 같은 그 화장실을 썼었어요. 이게 진짜 정말 옛날 일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그냥 화장실이 우리 집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명품이나 메이커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언니가 입던 옷 말고 새 옷만 사주셔도 진짜 감사했어요. 경제적 수준이 낮지만 욕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좀 가난하긴 해도 그때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감사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다음으로는 2단계는 경제적 능력이 상승하면서 욕구도 함께 상승하는 단계인데요.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과 고도 성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교통과 통신,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문화가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삶이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돈을 벌어서 그동안 자기가 못 누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것이 행복이었고 또 능력이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신 부모님은 이사 전날 내 집으로 이사갈 생각에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고 몇 달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 집을 얻었다는 그런 행복보다 그 집에 어울리는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사고 싶은 새로운 욕구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욕구가 성장하는 속도는 정말 빨라요. 경제적인 수준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월급을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고 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벌기는 더 어렵고요. 네. 네, 그런데 반면 욕구는 100만 원짜리 물건을 갖고 싶다가 200만 원짜리 원하는 건 또 금방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제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원래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해서 아주 검소했거든요. 근데 취업을 엄청 잘했어요. 월급 받고 하면서 씀씀이가 몇 달 사이에 진짜 확 바뀌더니 지금은 명품에 관심을 가져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경제적 능력은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가 지나면 완만하게 성장하거나 침체기를 겪게 되거든요. 하지만 욕구는 경제적 성장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빠르게 앞서 나가게 돼요. 그리고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1년만 지나도 구형이 되는 전자제품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욕구도 매우 빠르게 순환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자기가 새로 산 물건을 꺼내보는 영상을 언박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유튜브에서 IT 기계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생활용품, 별별 언박싱이 다 있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도 맨날 유튜브로 스마트폰, 노트북, 음향기기 언박싱 영상을 즐겨보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계속해서 좋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최신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인, 특히 젊은이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언박싱 영상 자주 봤거든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해외여행은 부자들이나 가는 것이고,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제 주변에서도 돈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도 매년 이렇게 스스럼 없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부럽고, 또 행복해 보이고, 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새 SNS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멋있게 차려입고 폼나게 찍은 해외여행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 욕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심지어는 과시를 하기 위해서 명품을 또 빌려서 사진만 찍게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점점 더 심각해지네요. 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의 방향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듯이 욕구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제 자신의 경제 수준보다 욕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부정부패라든지 카드 빚이라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건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는 이렇게 자랄 때 어려서부터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아니었고 기본적인 것은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첫 직장인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백화점에 나오는 신상품을 진열하는 일을 하면서 제 친구의 마음속에도 나도 이거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월급을 타면 하나씩 사곤 했대요. 그런데 이제 직원 할인가로 살면 싸게 살 수 있고 또 한정 상품으로 나오다 보니 지금 바로 사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뭐에 홀린 듯 물건을 사고 막 또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명품 가방에 대한 욕구가 월급 수준보다 훨씬 더 커져버리니까 급기야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면서 그 물건을 사더라고요. 나중에는 카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 친구는 정말 대학 다닐 때 주변에서 보는 평범한 여대생이었어요. 명품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문제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와, 진짜 정말 욕구라는 것이 조절하지 못하면 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이 욕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욕구는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욕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욕구를 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내가 불만족하는 이유가 충분한 돈이 없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욕구라는 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갖는다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건 잠시고 또 다른 욕구가 올라오겠구나. 내가 이걸 자제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어릴 때 어떤 장난감을 가지면 다신 다른 거 사달라고 안 조를게 하면서 엄마를 막 조르잖아요. 그런데 그땐 진심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맞아요. 또 다른 걸 보면 갖고 싶고요. 네, 욕구는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도 그렇고요. 자녀들의 욕구도 그렇고요. 부모들은 특히나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우면서 예쁜 옷도 입히고 싶고 또 재밌는 장난감도 사주고 좋은 것도 먹이고 싶은 생각이 아주 많은데요.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욕구는 더 많아지거든요. 물론 필요한 것은 해주지만 아이들에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선 가끔씩 한두 개는 해주지 않고 자제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 욕구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자녀의 자제력도 키워야 한다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거부터요? 네, 예를 들어서 전기나 물을 아껴 쓰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부터 지킬 것을 지키고 또 가정 내에서 부부나 자녀들이 함께 원하는 것을 무조건 사지 않고 언제 사면 좋을지, 꼭 필요한지 회의를 하거나 원칙을 정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거 좋은 것 네, 같아요. 한번 네. 해봐야겠어요, 진짜.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절제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제력을 키우는 훈련을 통해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인드 교육을 통해 욕구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자제력을 배운다면 욕구를 쫓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 성장과 욕구에 대한 강연을 들었어요. 욕구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전성경 매니저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 항공사에서 재직했을 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승무원들이 각 나라로 비행을 하다가 그 나라에 일정한 시간 동안 정착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나라를 구경도 하는데요. 같이 비행하던 분들 중에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비싸게 사는 명품을 해외에서는 좀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서 돈만 생기면 그 나라를 신청해서 가가지고 명품을 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한두 개 정도는 사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이게 하나 둘 사다 보면 중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보다 싸니까 여기서 살 수 있을 때 사야 돼. 나중에 되팔아도 남는 장사야 하면서 그렇게 한 개, 두 개 사다 보니 결국에 명품을 사는 데에만 초점이 있어서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고 결국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곳에 있으면서 유혹도 많고 했었는데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지만 작은 것으로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과 또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어려웠던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나에게 자제력을 가르쳐 주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나도 명품 한 개 정도는 사올 걸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 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셨겠어요. 네. 저 같아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 한 개를 샀더라면 또 한 개를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또 아니면 정말 한 개만 샀더라도 나중에 한 개만 더 살 걸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랑 끝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 욕구를 채워가다 보면 그 다음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마인드를 배우고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안 사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핸드폰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가져봤어요. 네. 네, 그때는 저 빼고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만 가지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핸드폰을 사주셨어요. 저는 그날 너무 행복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연락처 교환하고 막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것도 이제 잠깐이고 며칠 지나니까 제 핸드폰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거는 최신형 핸드폰이라서 기능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제 거는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쓸수록 좀 더 좋아지고 막 행복해야 되는데 더 막 안 좋더라고요. 좋았던 마음은 어디 가고 욕구는 점점 커져서 마음이 좀 삐뚤어졌어요. 부모님을 향해서 이왕 핸드폰 사줄 거면 최신형으로 사주지 하면서요. 그렇게 되니까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네, 최근에 제가 핸드폰을 또 바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이 되는데 최신형 핸드폰을 사도 막 일주일은 엄청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막 엄청 많이 떨어뜨리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처음에 제가 핸드폰을 가졌을 때 행복함이 없어졌던 것처럼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이루고 가졌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는 더 큰 욕구가 찾아오니까요. 네. 주은 씨 초등학교 시절은 핸드폰이 대부분 다 있었나 봐요. 네.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는 삐삐였거든요. 삐삐. 네. 기억나죠. 저랑 같은 시대를 네, 살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또 다마구찌라고, 네, 삐삐처럼, 다마구찌 네, 알죠. 아시죠? 삐삐처럼 이렇게 작은 기계에서 알을 키우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들도 막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안 하면 그게 이제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랬어요. 끼고 하고 다 같이 가지고 하면서, 있었어요, 진짜 진짜. 나만 없었거든요. 저는. 신기하다. 저도 네.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거 하나 사달라고 막 졸랐거든요. 그랬더니 아빠는 그게 게임기라고 안 된다고 하시면서 대신 삐삐를 사주셨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삐삐만 해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으쓱하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것도 잠시 뿐이고 나중에는 이제 또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는 또 삐삐에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삐삐 대신에 핸드폰을 사달라고 또 했다가 꾸중을 듣고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란 게 욕구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 만족감이 계속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절제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이렇게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로서는 사실 부족함 없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흘러가는지 이제는 아니까 다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모두 들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절제를 배워온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절제하는 생활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네,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면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욕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자제력을 배운다면 훨씬 우리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